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우당 김중현입니다. 굉장히 일단 당 이름부터 이렇게 네. 서정적인 느낌도 들고 아니요. 뭔가 지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지우당의 지우개. 그거예요? 지우개의 지우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다루는 영화들을 보다 보니까 네. 뭔가 지우고 싶거나 지워지지 않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우당이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보았습니다. 지우당 하니까 뭔가 약간 불어 느낌도 나기도 하고. 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감독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당명으로 만든. 감독이 정지우 씨구나. 네, 마치. 네. 정지우 감독에 관한 오늘 주제를 모았습니다. 정지우 감독의 서정적 풍경.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고요. 네. 정지우 감독 영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어떤 영화일까요? 해피엔드일까요? 네, 최민식 씨가 주연했고, 은교? 네, 네, 은교가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피엔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침묵을 개봉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모던 보이도 만들었었고 또 4등도 있었고 오늘 보실 또 사랑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벌써 한국 영화에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는 중요 감독이죠. 감독님은 포스터를 잘 배치를 하신 것 같은 게 이쪽은 사랑에 대한 사랑인이 이동진 작가님 담당이시고 전 수영인이잖아요. 네. 수영하는 쪽일 때. 바꾸면 안 될까요? 아니요, 싫어요. 네. 전 사랑 잘 모릅니다. 그래요? 하지만 수영은 좀 압니다. 오, 네, 수영인으로서 저 부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제발 나 좀 도와줘. 피고인 박윤아 씨를 살해했죠. 이해했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난 당신 돈 주고 고용했어. 우리 딸아이 미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정지우 감독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키워드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채로운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농담이 아니라 지우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정지우 감독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순간에 대한 기억,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계속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너무 자꾸 지워져서 계속 되살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억에 대한 영화를 많이 다루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가 굉장히 세련된 영화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세련되게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통념이라든지 혹은 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건드리는 측면들의 영화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영화가 굉장히 색다르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정지우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풍경 같은 걸 너무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에 미세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영화로 잡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걸 잘 잡는 게 또 능숙한 감독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정지우 감독 영화들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에 두 편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풍경을 잘 담는데 어떤 식으로 잘 담는지를 봤는데 대사를 잘 쓰시더라고요. 네. 대사를 보통 배우들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로 바로 감정의 풍경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직 아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하나하나. 그걸 이야기하면서 먹이지도 자기 않고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그대로 맞지도 보여주는데 않으면서 그런 매달 때 대사를 보고 진짜 잘하는 있으면 거고. 저렇게 독백인 것 같은 화장이 대사를 좀 잘 중요하다고 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화가 우리가 이제 빛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빛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은교 같은 작품도 그랬었고요. 네. 그다음에 4등 같은 작품도 그랬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은교에서도 사실 그 외부에서 날아오는 빛을 만지작거리는 그럼요. 장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등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주인공 준호가 빛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 있는데 어쩌면 빛을 사랑한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빛과 인물이 결합됐을 때 얼마나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캐스팅을 참 잘하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캐스팅이 이미 검증된 아주 훌륭한 배우를 적재적소에 쓰는 그런 좋은 캐스팅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남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배우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사용하는 캐스팅이 있을 텐데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니는 장편 영화로 본다면 정유미 씨의 데뷔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국 영화계의 정유미 씨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개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은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은교를 통해서 김고은이라는 지금 굉장히 맹활약하고 있는 그런 좋은 배우를 또 역시 소개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해피엔드의 주진모 씨도 그렇죠. 아, 뭐 그전에 연기 경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피엔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선관이 굉장히 좋은 감독 같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배우들을 다 떠올려 보니까 네. 처음에 볼 때는 약간 머뭇머뭇하고 아마추어 같은 연기처럼 보였는데 그게 어쩌면 영화의 톤, 정서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한 듯하지만 마음을 바로 내보이지 않는 좀 섬세한 연기가 가능했던 그런 배우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정지호 감독의 뭐 모든 영화를 다 너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골라온 작품들, 그리고 네. 몇몇 작품들은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신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이 두 좋은 작품들을 여러분께 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지우 감독이 영화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그걸 하나로 제 표현을 하자면 단축키로 제가 이 모든 영화들을 다 네. 표현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보통 컴퓨터를 맥킨토시 안 쓰시고 윈도우 쓰시죠?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단축키 모음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본 네. 브리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리모컨을 그려오신 것 같아요. 얼핏 네. 보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단축키네요. 네, 무비 단축키 정지우 편 준비했고요. 네. 사랑니를 보면 네. 인형, 그러니까 김정원 씨가 연기한 인형이라는 캐릭터가 정우라는 동거인과 포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도 딜리트 키가 있었으면 좋겠어. 인형이 지우고 싶다, 딜리트 키를 누르고 싶다고 맞아요. 하니까 이렇게 머리에 대고 키를 누르는데 두 개를 누릅니다. 딜리트 키만 누르는 게 아니라 쉬프트를 누르고 딜리트를 누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면 네, 휴지통으로, 씌워지겠죠. 휴지통으로 가죠. 네. 근데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 네. 완전 삭제가 됩니다. 아, 완전히 두 번 비울 필요가 없이. 그렇죠.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쉬프트 딜리트 키로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랑니라는 영화 자체가 딜리트 키와 쉬프트 딜리트 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데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 지움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사랑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정지우 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이 단축키를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재밌다. 네, 1999년 작품 네. 해피엔드죠. 네. 해피엔드는 데뷔작이었죠. 컨트롤 알트 ESC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컴퓨터가 강제 종료됩니다. 해피엔드는 강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조리함 같은 것 때문에 이 삶을 그냥 종료시켜버리고 싶다라는 욕구 같은 거에 영화에 들어있지 않나. 네네. 그래서 강제 종료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2008년 작품 모던 보이는 네. 식민지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현재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네네. 컨트롤 V라는 V. 이 두 단축키의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네. 2012년 은교는 네. 컨트롤 쉬프트 T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르겠네요. 네. 네. 닫힌 창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교라는 이 영화는 닫힌 창을 복구하고자 하는 노 작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친 창이 뭐예요, 거기서? 모르겠어요. 네. 2015년 오늘 다룰 4등이라는 작품인데요. 네네. 4등에는 컨트롤 Z. 컨트롤 Z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전에 했던 행동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등이라는 영화는 어떤 시기에 했던 행동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복구할 수 있다면 지금의 삶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과거와 현재 이야기 때문에 컨트롤 Z라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되살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저 김준영 작가님 산산 드세요. 네. 네. 뭐 좋은 거 드시는 컨트롤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일본 브리핑 한 1년 지나시더니 좀 약간 맥이 빠지시는구나 했더니 최근에 갑자기 막 네. 대어를 막 2, 3주에 하나씩.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맥킨토시 사용자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윈도우 단축키예요. 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해왔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한 이 두 개 정도만 자주 쓰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오늘 또 배워가지고. 이건 아시는군요. 이건 자주 해요. 어. 네, 왜냐하면 뭘 잘못 눌러가지고 삭제하거나 네. 뭐 이랬을 때 바로 앞 화면으로 가게 되네요. 이동진 작가님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번에 침묵 신작을 빼고 가장 최근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4등입니다. 수영인이라면 꼭 봐야 할 수영 영화의 명작이죠. 네,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수영하는 장면이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네, 일단 물속 장면 이렇게 잘 찍었던 영화를 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요. 그리고 준호라는 주인공 아이가 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테스트를 해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찍을 때도 굉장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준호는 굉장히 우아한 영법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영법이 참 좋더라. 그 서울말로 그 예쁜 폼이지. 그만큼 여기에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수영하는지가 더 중요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들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물이 페이드아웃 했는데 수영 선수니까 막 헤엄쳐 나가면 뒤에 포말이 남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느린 화면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빛과 물이 결합됐을 때 어떤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 속에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얘기일 수도 네. 있고 굉장히 폭력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를 입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영 장면을 예쁘고 멋지고 서정적으로 찍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모든 그런 아이에게 다가가는 그런 압력이라든지 또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수영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다시 네. 말해서 왜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서정적인 장면 속에 다 녹아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기피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 자명으로 들어가서 물속 깊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빛을 건드리잖아요, 손으로.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시각적이면서도 뛰어난 묘사 같다. 이런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운동 선수들의 폭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편 다루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폭력이 대물림될 때 그 폭력에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준호라는 아이는 그 폭력의 대물림에 어떻게 저항하고 대항하는가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렇죠. 주제로도 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한 영화, 일련의 시리즈들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영화 프로젝트 12번째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그런 영화가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편견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창작자 입장에서도 네. 약간 그런 지원을 받으면 그 이야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경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이 것 영화는 같죠. 경직되지 않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만들고자 했던 그 맞습니다. 단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인권 프로젝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뭐 나라라 펭귄 같은 작품 6개의 시선, 5개의 시선 이런 작품들이 사실 작품성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찔러주기도 하고 그 자체로 훌륭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로는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초반에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흑백 장면으로 어떤 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998년 시점으로. 네. 근데 그 자체로 아주 재밌는 단편 같지 않으세요? 네. 일단 그 천재 수영 선수 광수의 이야기가 이제 초반에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옛날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같은 어떤 정말 수영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 전날 술을 뭐 수십 병을 먹고 다음날 그 가도. 테스트를 했는데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뭐 이런 식의 네. 괴담 같은 이야기를 초반에 배치를 하고 있죠. 오늘 한국 기록 넘었어요. 뭐?
그만큼 뛰어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체력적으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둑의 복귀 장면을 도박에 적용한 케이스. 네.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수라는 천재 소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수영도 잘했지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도박 장면 30판에 가까운 장면들을 누가 무슨 패를 들었고 얼마를 걸었으며 누가 땄는지까지 다 기억을 한다는 게. 근데 결국 사실 복귀를 안 했으면 얘는 제 시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복귀 때문에 복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빨리 돼. 김광수! 광수야 거기서! 김광수 거기서! 광수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영의 유망주였던 사람이 결국은 체벌 때문에 체벌을 못 견뎌서 차라리 선수 생활을 안 하겠다라고 때려치고 나오는 얘기가 앞부분에 펼쳐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동네에서 수영 강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들어온 거죠. 바로 그 아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준호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광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 체벌 때문에 폭력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 사람이 준호라는 아이를 가르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할 때 그게 핵심이죠. 얼마나 슬픈가 이 장면 같은 게 이 장면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장면인가를 보는 사람이 느끼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장면을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광수가 준호를 때릴 때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폭력으로 상습적으로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매로서 스승으로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때린다라고 분명히 확신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막 때리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직원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문 닫고 나가는데 계속 때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본인이 확신을 하고 있고 어떤 대사 속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죠. 네. 쌤이 네가 미워서 때린 거 아니거든. 네가 임마 광수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요. 체벌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했던 한쪽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수영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체벌을 하지 않은 선생님이 밉다.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수영을 더 잘하게 했으면 지금 나는 꿈을 이뤘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결합되니까 왜곡된 교육 방식이 준호에게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패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거세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껏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때리고 나서 꼭 그 다음 단계가 되게 되면 뭐 약을 발라준다든지 혹은 선물을 하게 된다든지 여기서는 떡볶이를 사주죠. 여기서는 먹을 떡볶이하고 걸 튀김을 사주죠. 사주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기서도 마사지 해줘요. 때린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때렸는지 이렇게 이입시키는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이 정말 뭔가 잘못해서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맞는 패턴 속에서 내가 정말 잘하면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때리는 것 같고 이런 패턴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처음에 그 맞았다는 것이 동생이 불쑥 어떤 말을 하면서 밥 이렇게 먹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예전에는 안 받았으면 내가 사죄했던 거야, 형? 그때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아버지한테 이렇게 딱 바로 말을 해서 그걸 막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자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이 짧은 기간 안에 아이가 이런 폭력의 패턴 속에서 거기를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자가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변화가 준호라는 인물의 변화가 참 놀라웠던 게 처음엔 그렇게 폭력의 희생자이자 약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폭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변화되는 자체가 이 준호라는 인물의 성장담으로 이 영화를 본다면 굉장히 희망찬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이지만 위험이 있는 측면이 네. 있는데요. 이 아이는 초반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은 애초부터 얘를 잘 가르칠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PC방에서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엔 좋아서 같이 하다가 아이가 선생님 천재라는 소리 다 거짓말이죠. 이러면서 할 때 선생님한테 막 발차기도 해요. 이러면서 원래 이 아이는 그런 권위에 쉽게 복종하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폭력적으로 오니까 거기에 계속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엎드린 자세에서 자기가 할 말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으면서 매달 때 진짜 잘하는 거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아이 자체, 이 준호라는 아이, 또 그것은 이제 유재상이라는 굉장히 뛰어나게 연기를 하는 그런 아역 배우의 연기까지 결합이 돼서 네. 참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엄마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엄마와 아빠가 교육관이 다르고 엄마는 이 준호가 맨날 더 열심히 하면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4등만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나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대사. 그렇죠. 정말 무서운 대사죠. 자기야, 난 솔직히 준호 맞는 거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근데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아 우리가 아이들을 저렇게 사회가 키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폭력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한 뭐 20년 전,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서 그렇죠.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정말 제자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을 체벌을 해서 성적을 올린다든지 스포츠에서 등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선생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문제의식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폭력에 대해서 사회 자체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폭력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아직도 멀었지만 네. 나아진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0년 전이라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수긍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일들이 개인이 잘못돼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폭력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회 전체의 폭력에 대한 태도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영을 왜 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왜 수영을 택했지 아름답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수영은 레인 경기입니다. 1번 레인, 2번 레인 쭉 레인을 나누죠. 그러다가 이 준호가 정말 수영을 아름답게 하는 장면인데 그 레인을 갈라놓았던 줄을 빼고 넓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딱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요. 레인 자체를 걷어버리고 그냥 물속에서 뛰어노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 주제를 담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준호도 1등을 하고 싶어하고 네. 엄마도 아들이 1등 되길 너무 바라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준호 입장에서는 1등을 하고 싶은 이유가 수영을 계속하고 싶으니까. 네. 다시 말하면 1등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1등이 목표인 거죠. 그런 면에서 똑같이 순위를 겨루는 경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목표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어쨌건 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 광수라는 어떻게 보면 비틀리고 어떻게 보면 괴물에 가까워지는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역시 또 비틀린 엄마라는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준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한국 사회를 잘 반영하는 그런 멋진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폭력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4등에 등장하게 되는 이 광수를 굉장히 유능한 또 그리고 실력 있는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 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사랑의 매 같은 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없습니다. 네. 그냥 매는 매고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창부 같은 데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도 맞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그만두신 거예요? 네. 선배들이 때려서 이제 제 경우에는 신입생들을 단체로 이렇게 때리게 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다음날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뭐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항의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서 예를 들면 위플래시 같은 영화, 네. 4등 같은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참 스승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본다면 정말 폭력에 물든 그냥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일 수 있는가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사랑의 매는 정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벌써 이 작품이 10년이 넘었네요. 사랑니라는 작품입니다. 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이상한 영화던데? 4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영화고 네. 사랑니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영화. 제가 생각했던 사랑니 하면 네. 사랑니라고 일단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사랑의 어떤 뭔가 과정 공부라고. 속에서 네. 느껴지는 고통 이런 걸 생각하고 봤는데 영화가 굉장히 아스트랄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사도 그렇고 네. 장면이 감정을 따르기 약간 힘들 정도로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또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우 감독들 영화에서 이제 배우들이 참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씨의 그동안 영화 출연작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한 편 고르라면 저는 사랑니인 것 같고요. 똑같이 생겼어.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정유미 씨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초의 한국 그 장편 영화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이 영화에서 정유미 씨를 보면 당시 어떤 생각을 제가 했었냐면 저 배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런 배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신선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배역에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 배우를 정말 잘 캐스팅하고 배우와 협업이 참 좋은 감독이구나. 수 있어요? 사랑 영화로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공들여진 게 있잖아요. 키스씬 같은 장면. 그 장면에서 이렇게 판타지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스파이더맨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키스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네. 그 장면도 그 장면이지만 저는 더 인상적인 건 포옹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들 그런 포옹 장면들이 주는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화가 굉장히 귀엽고 밝은 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면 그 섹스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파격적인 대사들이 많죠. 정말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여도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파격적이었어요. 네, 김정은 씨가 런닝머신 하면서 아직 아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가르쳐야지. 그 이어지는 섹스에 대한 묘사 같은 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금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 그걸 정면으로 다룬 게 은교라면 거기서도 17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17살이죠. 물론 거기서는 여자고 여기서는 남자인 경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감각 자체를 이렇게 우회한 느낌 같은 것이 있죠. 근데 어쨌건 이 사랑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랑에 관한 영화처럼 저한테도 보이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30살의 성장 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전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말하면 네.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이름이 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인형이라는 김정은 씨가 연기한 인형이라는 인물이 그 네 사람, 5사람이 얽혀 있는 이야기인데 같은 이름과 다른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같은 이름과 다른 이름이 중복되고 현재와 과거를 반영하는가. 사실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플롯이다 하는 생각 듭니다. 인물 간의 관계만 따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머럴랜드 드라이브랑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네. 일단 얼굴이 같다라는 모티브가 있고 이름이 같다라는 모티브가 있어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기억에 관한 어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 같은 부분들이 이 영화 속에 들어가는데요. 영화가 시작이 되면 현재와 과거가 교대로 나오는 것 같잖아요. 현재 측면에서는 현재 나이에 30살의 조인영이라는 여자가 17살짜리 남자아이를 사랑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현재 감각으로 다루는데 이 장면들은 다 픽스트 카메라로 대부분 찍었습니다. 반면에 17살의 어렸던 시절의 조인영으로 보이는 아이가 그땐 정유미 씨가 연기하죠. 또 비슷한 나이에 이석이라는 아이, 이수라는 아이를 좋아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과거처럼 보이고 그 장면은 또 전부 다 들고 찍기 핸드헬드로 찍혔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패턴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아 이것은 과거고 이건 현재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영화가 상당 부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간다 해서 조진욱 씨가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과거의 조인영이 등장해서 현재의 조인영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뭐야 판타지야? 라고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장면을 판타지에 가깝게 느끼게 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영화는 정말 완전히 다르게 풀리게 되죠.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기억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김정호 씨가 연기한 그 성인의 네. 인형, 네. 인형이 그러니까 이석이라는 어린 그 17살 남자애를 보고 내 첫사랑과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름은 똑같은 건 맞는데 얼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어떤 과거라는 게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석이라는 아이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내가 17살 때 좋아했던 이석이라는 아이를 좋아하는데 그 애랑 얼굴도 같고 이름도 같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 강렬하게 자기를 사로잡았던 첫사랑이 지금 현재의 사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이석이 13살이 지나서 현재 30살 나이가 돼도 자기한테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전혀 안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을 어떤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단하고 사랑이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죠. 4등에서 그 최고 선생님의 웃긴 네. 장면이 있다면 이 여기서는 김정은 씨가 점집을 찾아갔을 때 너무 웃긴 장면이 있어요. 웃겨요. 김정은 네. 씨가 이렇게 네. 뭔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점을 봐주시는 분이 지금 만나는 남자 짝이 아니다. 두 사람인데 둘 중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연하는 아니야. 정신 차려. 둘 다 저보다 어린데 둘 중에 복도 많으냐. 그 장면은 약간 뜬금없어요. 뜬금없죠. 사실은 영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네, 네. 그런데 소소하게 웃기면서 네. 그 인형이라는 캐릭터를 약간 설명해주는 좋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화석화된 사랑이잖아요. 네. 화석이 됐고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극적으로 포장이 되잖아요. 그럼 화석이 된 첫사랑이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지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랑은 그 자체로 굉장히 몽글몽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화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첫사랑, 과거에 대한 사랑이 있고 현재의 몽글몽글해서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얼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 사이에서 30살 여자가 겪는 일종의 성장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랑리인 것 같고요. 네. 영화에서 보면 뭐 이 현재 30살이 된 인형의 사랑이 거의 한 4가지쯤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은 뭔가 하면 그 추억 속에 그 첫사랑이 있고 17살 때 또는 그 첫사랑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이석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첫사랑이 13살이 지나서 지금 다가온 순간 과거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사랑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랑인지 우정인지 알기도 굉장히 어려운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인 정우라는 남자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 4가지 경우들을 보게 되면 이 넷 중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전통적인 멜로 영화라면 그중에서 그럼 최후로 조인영의 선택은 이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영화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정주 감독이 엔딩을 정말 잘 찍는 것 같은 게 네. 4등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서도 엔딩에서 마치 타란티노가 모든 등장인물을 불러 모으듯이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공간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네. 인형과 아주 오래전에 첫사랑이었던 이석 그리고 현재 좋아하는 이석 그리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 정우라는 이 4사람이 하나의 뜰에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꽃이 핀 걸 보면서 얘기하는데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지. 정말 꽃이 피었네. 다 사람들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같이 말을 하지만 보고 있는 대상은 다른 그 장면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어떤 걸 말을 할 때와 그 대상을 지칭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엔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목이 사랑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니라는 거 사실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잖아요. 네. 사랑니니까. 근데 사랑니를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절정해서 인형이 이가 아파서 이렇게 이를 아파하는데 이를 아파하면서 사이사이에 웃음을 이렇게 섞는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맹장 수술 모티브가 있는데 맹장 수술 모티브에서 맹장 수술한 당사자는 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봐주는 상대는 수술 자리가 굉장히 예쁘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니도 그렇고 맹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인체에서 별로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라내고 빼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두 가지 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운명적인 사랑,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게 우연이고 스쳐가는 거지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의 굉장히 균형을 잡으면서 양자 모두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별거 아닌 우연 같고 반대로 우연이 굉장히 운명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그런 걸 굉장히 영리하게 드러내는 어떤 팁 같은 장면도 있습니다. 13년 만에 과거의 이석이 돌아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최씨지? 최인영. 그렇게 사랑한 운명적인 사랑인데 상대가 조인영인지 최인영인지 성씨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이 사실은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재밌는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정확히 다른 두 가지 관 모두를 끌어안으면서 그 자체로 어떤 생에 박동하는 그 밝은 느낌, 가벼운 느낌, 즐거운 느낌을 즐기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인형이 하는 대사가 저는 너무 좋은 대사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그 금기를 깨트리는 그런 대사들이 많잖아요. 나 그 아이와 자고 싶어. 너희들 잤니? 뭐 이런 식의 대사부터 한편으로는 어떤 대사가 또 전 꽂혔냐 하면 그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내 기분을 다 얘기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시작해야 될까 고민 중이야. 사실은 마음속의 풍경에 드러나는 어떤 말들을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어쩌면 인형의 매력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영화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몸에서 어떤 통증이 지속적으로 올 때 이 통증을 우리가 곱씹잖아요. 이 사랑니, 이 통증 이게 뭘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요. 사랑니 독백인데 머릿속으로 이 아프네 여기 어딘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통증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통증을 생각하면서 곱씹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것을 사랑에 대한 어떤 감각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유려하게 쫙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휴지부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휴지부를 둘 때마다 말하자면 관조의 자리 같은 걸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통증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귀하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그런 자기에게 찾아온 사랑, 이게 첫사랑에 영향을 줘서 결정적으로 만들어진 사랑일까? 심지어는 이게 과연 사랑일까? 혹은 이것이 올바른 사랑일까? 등등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곱씹으면서 사랑 그 자체를 사랑니의 통증처럼 이렇게 관조하기도 하고 곱씹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 거죠. 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무거워야 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깊기 위해서 꼭 무거울 필요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독특한 시각으로 사랑을 다뤄낸 영화가 흔치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랬을 때 그 30살 무렵의 여러 가지 사랑 속에서 흔들리는 어떤 30살 주인공의 그 살랑살랑한 어떤 생의 리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너무 가볍고도 깊게 잘 다뤘다는 거죠. 인형이 참 가벼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스할 때 보니까 몸이 막 뜨더라고. 이름이 인형이잖아. 뭐야? 빼주세요. 인영인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두 편이 가장 정지우 감독 영화 중에 좋아하는 두 편인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좋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당연히 수영인으로서 4등을 꼽아야 되고요. 4등이어서 좋다. 수영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수영장으로 달려가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 브레싱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렇게 강하게 보죠. 저는 숨 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노 브리딩은 저하고 안 맞는 영화고요. 저는 영화 제목 얘기한 거고요. 이 영화에서 사실 최고 장면을 꼽고 싶은데 수영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사랑니에도 약간 특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니 마지막 장면에서 꽃이 피었네라고 얘기할 때 그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두 개의 대상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꽃이 피었네. 그걸 볼 때 인형이 씩 웃습니다. 꽃이 피었다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 사랑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해서 그 장면을 최고로 보겠습니다. 종반부 진짜 평화롭죠.
이 두 작품 중에서 둘 다 참 좋아하는데 하나를 고르라면 전 사랑니. 사랑니는 지난 10수년간 나온 한국 멜로 영화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한 영화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아까운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뛰어난 한국 사랑 영화 중에 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한 장면을 고르라면 저는 뭐 반대로 4등이 되겠네요. 네. 4등의 라스트 씬은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라스트 씬에서 뭐 거울이라든지 대걸레자루라든지 또는 수경 너머의 어떤 시점 쇼트라든지 자명이라든지 부감이라든지 이런 걸 등등해서 마지막에 경기 장면과 엔딩을 보여주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네. 뛰어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호가 몇 등 했는지만 보지 마시고 몇 등 했는지 중요하지만 네. 그 준호가 바라보는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지우 감독의 서정적 풍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둘 다 상대적으로 크게 빛을 본 영화가 아니라서 이 기회를 통해서 BTV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